개정 미술 교과서 지도서 38강입니다. 이것도 벌써 38강이네요. 오늘의 주제는 무엇이냐? 미술과 융합, 그러니까 미술과 과학과 융합 뭐 이런 것들이 됐는데 뭐 좀 많이 필요 없는 건 뺐습니다. 그리고 디자인 쪽을 오늘 좀 볼 거고요. 그래서 백남준, 플레빈, 토렐, 그 다음에 다이엘로진, 그 다음에 슈발리에, 증강현실, 그 다음에 먼세표세계, 그 다음에 감산오납, 회전오납, 병치오납, 뭐 이게 짧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길게는 설명 안 돼 있고, 자, 요거를 바로 보시죠. 미술관 이용하면서 책 거치 스탠드, 일본에도 이런 거 잘 만들어. 그래서 알사에서 제작한 누워서도 책을 읽을 수 있는 거치대로서 장애 유무, 그다음 힘이 있고 없음에 관계없이 편리하게, 글쎄요. 이것은 뭐 유니버셜 디자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저게 이게 아마 책이 아니라, 저게 이제 책 거치대로 보면 우리가 이제 보통 휴대폰이나 아이패드 이런 거를 저렇게 놓고 활용을 하겠죠. 아무래도. 그죠? 병원에서 잘 활용할 수 있겠네요. 병원에서. 그 다음에 날개 없는 선풍기. 기존의 선풍기의 개념을 통째 바꾼 디자인의 제품인데, 날개의 위험에서 부터 선풍기 날개가 날개로 인해서 사람이 많이 다치거나 죽거나 이런 적은 없었는데, 그러니까 이 선풍기에 이제는 그 날개가 없다는 것 자체가 너무 신기한 거 있죠. 다이슨에서 나오는데, 그 드라이기도 그렇고, 아니 그 밑에 손잡이 껴서 어디서 바람 나오지? 그 밑에서 나오는 거예요, 밑에서. 근데 뭐랄까요, 이것도 이제 창의적 발상법에 의해서 만든 거겠죠. 그래서 되게 획기적이었어요. 가격도 비싸고. 자, 백남준입니다. TV 물고기예요. TV 물고기. 자, 24개의 19인치 모니터의 수족관으로 구성된 비디오 설치 작품인데요. 수족관 안에 담긴 살아있는 물고기가 뒤에서 아른거리는 비디오 영상 속에 물고기와 함께 중첩되어 보이게 되죠. 살아있는 물고기들로 커닝햄의 춤과 바닷속의 영상이 또 비디오 물고기를 위한 또 다른 환경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여기는 수족관이고 그 뒤에 TV 모니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족관과 TV가 결합됐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플레비는 우리가 저번도 설명을 드렸어요. 타틀린을 위한 기념비, 러시아 구성주의 작가 타틀린을 주제로 해가지고 제작한 기념비의 첫 번째 작품이다. 그래서 이 작가 자체 개인적으로 타틀린에 대한 어떤 조형성을 굉장히 추구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타틀린 위한 기념비. 그래서 물론 이제는 플레빈 같은 경우는 그 미니멀적인 요소도 있고 라이트 아트의 특성도 있는 사람인데, 대체적으로 교과서에 보면 미니멀적인 것보다는 라이트 아트의 어떤 특성으로 많이 반영되고 있다. 터렐도 우리가 몇 번 했을 거예요, 이 사람. 그래서 모서리의 피상적인 공간 속의 빛을 물질적인 존재를 인식하게 하는 환영을 일으키는데, 이게 아무래도 뭐랑 연결되냐면 증강현실이랑 많이 좀 연결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빛을 통해서 이게 물질로 우리가 인식하게 하는 어떤 착시를 일으키게 하는 방식이거든요. 터렐이 이제 그런 작품들을 많이 합니다. 나중에 시험 문제 이 사람을 한 번 더 내야 될 것 같은데, 요 작품에 대해서 또 나올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다니엘 로젠이라는 사람인데, 이것은 쓰레기로 만든 거울이다 해가지고 주로 쓰레기, 모터, 컴퓨터, 비디오 카메라 이런 것들이 사용되는데, 뉴욕의 거리에 수집된 다양한 세계 쓰레기 500여 개를 움직여서 관객의 형상을 실시간으로 보여주는데, 실제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쓰레기들이 이제 움직이는 거죠. 모터 달려가지고 움직여서 어떤 형상을 이루게 되는 것들, 움직임을 그대로 반영한다고 보시면 돼요. 미구엘 슈발리에는 유쾌한 탁자 해가지고 현실과 가상을 혼합한 인터랙티브 아트라고 볼 수가 있고, 사람이 이렇게 움직임에 따라 이 파장선이 이렇게 굴곡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움직임과 착시, 픽셀과 디지털 스크린을 이용해서 표현을 하는데, 지금 있는 것도 역시나 그 위에서 빛을 쪼여 가지고 저런 형상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자, 클로스는 뭐 인물의 얼굴을 섬세한 표현으로 해서 그 극사실적으로 표현한 사람이고요. 김홍도, 가락에 맞춰 무동이 춤의 절정인 순간을 묘사하고 있는데, 이제 김홍도의 특징 중에 하나가 어떤 표정이라든가 어떤 순간에 그런 상황을 그대로 묘사하는 것들. 그래서 악사들은 속도감을 줄인 선으로, 무동은 힘차고 거친 갈필의 속도감을 더해서 표현을 했는데, 김홍도가 갈필을 좀 썼다라는 얘기는 그닥 많이 나오진 않지만, 인물화에서 갈필이 나온다는 것은 일필법으로 표현하지 않는 한은 그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지 않아요. 하지만 자세히 보면 갈필이 좀 나타난다고는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필이라는 의미로 쓰인 것은 아니고, 이 속도감 있게 표현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장군총의 무용도 일부입니다. 고구려고요. 무용 장면은 중앙이 오른쪽에 전개되는데, 모두 14인의 무용수와 악사가 상하로 그려져 있어요. 그 시대의 의복 및 춤의 예술상을 엿볼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뿐만 아니라 벽면에 회를 여러 차례 발라 바탕을 평평하게 만든 후에 칠하는 벽화 방식을 뭐예요? 이것은 보통 이것 때문에 제가 막 질문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막 나도 헷갈렸어요. 그러니까 책에서 나온 거랑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고구려 검벽화가 대부분 3기 빼고는 전부, 1기의 안악상호문 빼고는 전부 화장지법이잖아요. 그러면은 습식이란 뜻이에요. 습식이란 뜻인데, 간혹 가다가 그거를 이제 했을 때 다 그런 건 아니고, 일부가 악교가 검출이 됐어요. 이제 성분 검사할 때 악교가 검출됐다는 것은 뭐냐면 세코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겸해서 칠했는지 아니면 세코로만 한 것도 있는지, 그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습식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아요. 시험 문제 나올 때는. 그래서 지금 습식을 얘기하는 거고요. 발견 당시 안료의 색이 생생함이 느껴졌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외부의 습기로 인해서 벽면이 많이 훼손됐다. 자, 프리드리히도 시험 문제 한번 나왔었고요. 독일의 낭만주의, 안개 바다 위에 방랑자, 광활한 자연과, 그래서 그 자연을 굉장히 위대하게 표현하죠. 그래서 광활한 자연과 마주선 고독한 인간의 모습을 대기원근법, 요게 이제 시험에 나왔죠. 이것을 사실적으로 원근법을 사용해서 표현을 했다라는 거, 이용에 극적으로 표현하였고, 긍경의 인물과 바위는 어두운 색을 사용해 가지고 강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중경에는 원경에 갈수록 배경은 희미하고 색은 회색조로 변하는데, 그것은 강활한 대지의 어떤 자연의 위대함을 표현하기 위한 방식이었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성삼위일체 선원근법을 사용했는데, 여기서 이제 건축적 요소로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죠. 건축적 요소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아치형으로 해가지고 원근법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선원근법을 사용했고, 비현실적인 구도를 현실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성부의 몸을 크게 그렸다. 그 다음에 N사의 증강현실 모바일 게임, 요거 참 포켓몬 많이 유행을 했었는데 어느 순간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표현하는 아름다움 해가지고 먼셀의 십상환, 십색상환인데, 빨강, 노랑, 초록, 파랑, 보라를 기본으로 중간색을 넣어 둥글게 배치를 했다라는 건데, 먼셀 표색계는 이제 먼셀이 고안해가지고 1905년에 발표를 했는데, 1940년에 완성된 표색계로 미국 광학협회에 의해서 수정되어 널리 사용되고 있는 표색계입니다. 이 교육적으로만 사용돼요, 대부분. 처음에는 색의 체계를 전달하거나 교육할 목적으로 제작된 것으로 색채 간의 간격을 느낌으로 정했는데, 빨강, 초록, 노랑을 인간의 그 시간 밝기에 따라 물체 표면의 그 색 지각을 기초로 해서 심리적인 색의 속성을 색상, 명도, 채도로 분류를 했죠. 색상, 명도, 채도로. 그래서 먼셀의 표색계의 색 표시 방법에는 그 3속성을 표시하는 것인데, H, 색상, V, 명도, C, 채도로 순서대로 씁니다. 그래서 무채색은 N으로 표현을 하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명도, 요거 보시면 여기서 0에서부터 10까지가 11단계예요. 요게 N입니다. N, 여기서 명도를 얘기하고요. 예를 들어서 빨강은,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0, 1, 2, 3, 4, 5, 여기가 중간이에요. 여기가 5잖아요. 이게 5인데, 이것을 이제 명도의 중간이라 해서 NO라고 씁니다. NO. 그래서
빨강은 5알 4, 14인데, 이제, 그 부분은, 5는 기본색의 대표적인 숫자고, 그 R은 색상, 그 다음에 4는 명도, 14는 채도를 나타낸다. 뭐 다 아시는 거고요. 네이라는 작가인데요. 빨강, 노랑, 파랑, 하양, 검정 등 5가지 색깔의 압정을 배치해가지고 압정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핀 아티스트로 미국 남부 캘리포니아 미시간 북부에서 활동 중인데 5가지 색을 중심으로 해서 압정을 마치 인쇄물을 확대해서나 볼 수 있는 망점의 정렬처럼 병치 혼합 때문에 이 작품이 나온 거예요. 병치 혼합해서 예술의 작품을 완성했다. 그 다음에 가산혼합 나와 있죠. 가산혼합. 가산혼합은 빛의 혼합으로, 빛은 혼합할수록 명도가 높아집니다. 명도가 높아지고 조명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가산혼합은 빨강, 파랑. 그래서 RGB. 그래서 빨강, 초록, 파랑, RGB 해가지고, 이게 이제 빛의 혼합이죠. 빛이 섞이면 겹칠수록 백색광으로 돼요. 그래서 이제 무도회장 같은 데가 조명을 딱딱딱 비추잖아. 이런 식으로 비추면은 서로 겹치면은 밝게 보이는 거야. 그래서 그게 겹쳤다 안 겹쳤다 하니까 이게 딱딱 끊어 보이는 거죠. 그래서 빛의 혼합은 갈수록 밝아진다. 하지만 감성 혼합은 물감의 혼합이죠. 물감에서 마젠타, 시안, 옐로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감의 혼합인데 색은 혼합할수록 명도가 낮아집니다. 그래서 컬러 인색이 포함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회전 혼합은 직접 색을 섞지 않고 만드는 혼합이라 착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 2개 이상의 색을 회전시킬 때 혼합되어 보이는 것인데, 이것은 결국 혼합되었을 때의 평균값, 면적에 대한 평균값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같이처럼 노란색이 많아지거나, 이게 어쨌든 간에 노란색과 그 다음에 저 빨강색에 대한 면적 비율로 인해서 평균값이 나온다고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회전혼합은 중간혼합입니다. 병치혼합도 중간혼합이에요. 색을 섞지 않고 만드는 혼합인데 2개 이상의 작은 색의 집합이 사람의 눈에 혼합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 다음에 계속 대비. 어떤 색을 보다가 다른 색을 보면 먼저 본 색의 영향으로 나중에 본 색이 다르게 보이는 현상인데, 이렇게 빨간색을 쭉 보다가 옆을 보면은 무슨 색이 보일까요? 이렇게 보다가 한 30초간 봐야 돼요. 딱 보면 변화 없죠. 이게 잘 안 나타나요. 빨간색을 보다가 뭐 초록색이 나타나는 게 보색. 예, 이제 그게 나와야 되죠. 오른쪽은 색상 대비입니다. 같은 색이라도 주변 색이 달라서 따라 실제 색이 다르게 보이는데, 색상 대비는 보세요. 지금 초록, 같은 초록인데 지금 다른 바탕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통 색상 대비는 이 본래의 이 깻잎인가? 이 깻잎 잎사귀인가? 하여튼 그 이파리에 2가지 색이 섞인 것을 기준으로 많이 보여주죠. 그래서 파란색 바탕에 있는 것은 노란색 기운이 더 띈 같은 색인데도 불구하고 깻잎으로 보이고, 노란색 바탕에는 푸른빛이 더 도는 깻잎으로 보인다. 이제 그 뜻으로 보시면 되겠죠. 보색 대비는 아실 테고, 면적 대비는 같은 색이라도 면적이 큰 쪽의 색이 더 밝고 선명해 보이는 거다. 그래서 항상 제가 설명드릴 때 뭐 다른 거는 뭐 얘기해봤자 그렇고, 벽지 가게 가면은 벽지 샘플이 되게 작잖아요. 작기 때문에 면적에 비해서 그럼 반대로는 이 면적이 적으면 더 선명해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명도나 채도가 더 밝아요. 샘플이. 그 다음에 명도 대비, 그 다음에 채도 대비. 채도는 같은 채도의 색이라도 주변 색의 채도에 따라 선명해 보이거나 탁해 보이는 현상입니다. 뭉크는 색상 대비. 뭉크의 다리의 소녀들은 의상에서 보이는 강렬한 색상 대비가 감정적 강도를 부여하고 있고요. 로트레크는 명도 대비, 역시나 그 흰색 상의와 어두운 배경의 화면에서 명도 대비가 나타난다. 그리고 호퍼 같은 경우는 채도 대비로 갑니다. 그래서 호퍼는, 근데 사실은 보색 대비도 있긴 한데, 밤을 지새운 사람들의 화면에 우측에 있는 여성의 붉은색의 옷이 높은 채도로, 주변의 색의 낮은 채도로 인해서 더욱 선명해 보인다는 것이죠. 그리고 생활성의 색의 활용. 그래서 청록색 수술복은 1940년대 미국의 그 듀퐁이라는 화학 그 회사에서 개발된 것인데, 한 병원의 의사가 수술할 때 주위의 흰 벽이나 천장에 청록색 그림자가 아른거리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에 관해서 문의해가지고 실험해 본 결과, 수술할 때 빨간 피의 보색 잔상이 청록의 흰 벽에 천장에 나타나는 것이 뭐니? 그럼 굉장히 피곤하겠죠. 그래서 의사의 수술용 가운도
어떻게 보색으로, 우리가 청록색으로 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보색 잔상 때문에 그런다. 자, 색의 온도감도 나오네요. 붉은색 계열은 더 당연하죠. 그 다음에 진출과 후퇴, 명도와 채도가 높은 색은 앞으로 튀어나와 보인다. 명도가 채도가 높은 것은 튀어나와 보이고,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은 뒤로 물러간다. 이것은 이게 기본적으로 아카데미 기본 틀이죠, 이게. 색의 무게감은 당연히 편차가 수축. 그래서 명도와 채도가 높은 색은 실제보다 커 보인다. 그래서 뚱뚱한 사람은 밝은 색을 입으면 더 뚱뚱해 보이고, 명도와 채도가 낮으면 실제보다 작아 보인다는 거는 뚱뚱한 사람이 명도 채도가 낮은, 그래서 무채색이 어두운 색을 입으면 되게 좀 덜 뚱뚱해 보인다. 날씬해 보이진 않아요. 덜 뚱뚱해 보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멈춤, 주목성이 강한 빨강색을 사용했고, 자전거 도로는 보호를 의미한 파란색을 사용했다. 그래서 자, 여기서 명시도와 주목성이 나오는데, 흰 바탕에 빨강색이나 검은색 글씨는 잘 보이지만 흰 바탕에 노란색 글씨는 잘 보이지 않죠. 이처럼 두 가지 색 이상의 색의 그 색선 모양을 대비시켰을 때 잘 보이는 성질을 명시성이라고 합니다. 또는 가시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명시도가 좋다, 보통 그렇게 얘기할 때는 두 가지 색을 합해 가지고 더 잘 보이게 하는 방식이 기본입니다. 그 다음에 주목성은요, 색이 사람의 시선을 끄는 힘을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고명도, 고채도의 특징을 갖고 있는 것을 이제 주목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차가운 색보다는 따뜻한 색이 주목성이 높아요. 주목성이 강하고 명시도가 높은 배색은 포스터 광고 등에서, 그리고 주목성도 두 가지 색을 같이 쓰는 경우 있어요. 고속도로 도로변이나 비행장의 표시 뭐 이런 데 주로 쓰이고요. 그 소화기 같은 경우 전체가 빨간색이잖아. 근데 빨간색은 그 주목성 때문에 하는 거예요. 명시도가 아니라 주목성. 자, 비상구 표시 녹색인 이유가 우리 눈의 시세포에는 추상체와 간상체가 있는데, 자, 추상체는 뭐냐? 추상체는 주로 우리 시세포가 밝아졌을 때 주로 활용되는 세포가 추상체고, 어두워졌을 때 사용되는 그 세포가 강상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밝은 대낮에 영화관에 갔을 때 갑자기 어두우면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때 추상체에서 밝은 곳에 있을 때 추상체가 막 활동하다가 어두운 데로 갑자기 가면 간상체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 바뀌는 과정이 조금 느리게 되면 영화관에서 계속 허둥지둥 못 찾는 거고, 추상체에서 간상체로 쉽게 금방 바뀌는 그런 상황이라면 금방 자리를 찾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 같은 경우는 추상체와 간상체가 같이 있어서 그거를 이제는 서로 변화 과정, 이게 옮겨가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는 사실은 추상체에서 간상체로 이제 변화하는 중간 단계가 있죠. 변화하는 과정은 뭐냐면, 그걸 박명시라고 해요. 박명시. 그래서 박명시는 보통 우리가 산길에서 많이 그런 부분이 나타나는데, 산은 일반 그 도시나 이런 데보다 금방 어두워져요. 금방 해가 금방 가. 왜냐하면 그늘이 져 있어서, 산이 깊은 데는. 그래서 갑자기 어두워지면 이 박명시가 좀 길어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석양을 보거나 이럴 때 박명시가 좀 길어져요. 그러니까 완전히 확 어둡지가 않고 어중간하게 어두워지면 우리 시세포는 뭐지? 추상체로 해야 되나? 간상체로 가야 되나? 뭐 이렇게 고민을 한단 말이야. 이게 중간에 이제 박명시라고 했잖아요. 그때 헛것을 많이 봐. 헛것을 많이 봐. 그때 이제 헛개비를 많이 본다. 저는 본 적이 없는데,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닭 같은 경우는, 동물 중에는 이제 두 가지가, 한 가지만 있는 경우가 많고, 닭 같은 경우는 추상체만 있고, 부엉이, 올빼미, 얘네들은 간상체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낮에는 추상체가 발휘해야 되는데, 올빼미나 얘네들은 추상체가 없어서 낮에 안 보여. 그리고 닭 같은 거는 간상체가 없어서 밤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다행이죠. 그래서 추상체는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었고, 추상체는 적색 계열, 그러니까 낮에는 적색 계열이 반응하면서 밝은 빛으로 활동하고, 간상체는 녹색 계열에 반응하면서 어두운 빛에서 활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두워지면 강상체로 변하기 때문에 녹색 계열이 잘 보인다는, 간상체는 녹색 계열이 잘 보이고 추상체는 적색 계열이 잘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이야 하고 하면은 전기가 확 나가버려요. 그러니까 어두워져요. 어두워지는 순간 간상체가 발휘하겠죠. 그러다 보면 녹색이 잘 보이는 거야. 그래서 비상구는 녹색이죠. 그러면 불이야 하고 불 나갔는데 빨간색 계열은 간상체에서는 잘 안 보이잖아. 근데 소화기는 무슨 색이야? 빨강색이야. 그럼 빨간색 잘 보이겠어? 안 보이겠어? 안 보이죠. 그래서 제가 항상 그거 잘못 만들었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불 나가기 전에 소화기를 찾으면 되긴 하겠는데.
구명조끼 이런 게 있고요. 인사이드 아웃, 요것도 재밌게 봤는데, 세계 감정 영화인데 컴퓨터 애니메이션으로 픽사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에서 제작을 했고, 우리 머릿속에 사는 5가지의 감정을 색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 의인화했죠. 기쁨은 밝은 연두색으로, 슬픔은 차가운 파란색으로, 뭐 이런 식으로 감정을 색을 표현했고요. 그 다음에 왼쪽 시계 방향으로 대한민국, 독일, 브라질, 우리가 국기에도 그런 색에 대한 상징이 다르다는 겁니다. 요걸 빼려고 했는데 들어가 있네요. 자,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교과서를 이어서 또 보겠습니다.